뭐 만 나이라고 바꾸라고 할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게 모두 예, 예. 근데 세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만 좀 만 나이 있고 집에서 부르는 나이 있다 있고 외국에는 그런 건 없더라고. 다 만 나이더라고요. 외국은.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집에서 부르는 나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가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이에요. 뱃속에 있었던 10개월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외국은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는 거고. 자, 보조원 고용 채용 보조원 채용 상한제라고 했어요. 아까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가짜 공인중개사니까 보조원이잖아요. 모집책 모집해가지고 그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단속하려고 이제 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위반하게 되면, 즉 채용 상한제가 뭐냐면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 혼자 있으면 직원 보조원 5명 고용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1명 더 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장님은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 필요적 취소,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는 보조원입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장님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장님이 개업공개사예요. 개업공개사인 사장님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시 의무 위반하면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증명서류, 개공, 소공, 자격증 원본인데, 현업에 가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직원들 거, 사장님들 건 다 게시해놨죠. 중개사무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한번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보세요. 액자에 보통 넣어가지고 게시해놨죠. 가서 왜 왔는데요 물어보면 어디 투자할 때 있는지 이렇게 하면 예 어서 오십시오 커피까지 주고 이렇게 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려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님들이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등록할 도장은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이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 회사, 뭐뭐 주식, 중개 주식회사, 이천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 보면 인이라고 부릅니다. 인, 사람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에는 법인하고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숨을 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인은 민법에 의하면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되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형법상 사람은 진통설입니다. 진통설. 그래서 출산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살해를 하면 출산하는 도중에 살해를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태어나다가 사산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상속권 없습니다. 그 다릅니다. 민법하고 형법하고 사람이 되는 시기가 다르다고요.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통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통설 이런 건 안 나오고 판례가 나옵니다. 학자의 견해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만 나온다고요. 박사 논문 이런 거 쓸 때는 제가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했다가
엄청나게 요구도 못어요. 석사 논문 쓸 때 우리 대학에서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했더만 그 교수님이 하는 소리가 판사들 내가 다 가르치는데 그 새끼들 그분들 말은 적어놓고 내 말은 하나도 안 적어놨네. 안 된다. 바로 빠꾸시켜 버리더라고요. 논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학설은 안 나오고요. 그 논문 쓸 때는 존경하는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 시험에 나오면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민법은 판례가 많이 나오죠. 30문제 이상. 자, 어쨌든 법인이란 회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법인,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 사장 개인 도장이 아니고 법인 도장이어야 된다고요. 그 시험에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 이렇게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사무소라는 것은 나눌 분자인데요. 우리 일반 회사는 지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나우나, 너후나 이런 거 안 되겠죠. 가명은 실제 성명이어야 합니다.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인 인장은 크기 제한이 없어요. 법인 인감도장이면 되니까 크기 제한이 없다고요. 따로. 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일 이내에 이렇게 X 나올 수 있다고요. 시험에 5일보다는 10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X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현업에 가서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저도 뭐 개업도 해보고 취직도 해봤는데요. 옆에 예를 들면 사장님이 남자고 실장님이 여자면 저 둘이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인 것 같다. 저보고 좀 무슨 관계인지 알아봐라.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야 무슨 관계든 그 왜 신경 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손님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보면 몇 번 그 집에 미리 가보면 뭐 이혼하고 혼자 살더라 이런 말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비밀은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의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등은 개공 등 아까 개공 등의 결격 사유 했잖아요. 직원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게 개공 등의 결격 사유라고 했죠.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 소속공개사 줄여서 앞으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등의 결격 사유니까 시험에 사장님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직원들은 비밀 누설해도 된다. X라고요.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아마 다른 법을 공부할 때도 이 법이라고 하면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확인 설명. 그래서 이 집은 옛날에 불난 집입니다. 이 불났다는 말 하지 마. 불났다 이런 말 하면 잘 안 팔리겠죠. 또 예를 들면 이 집에서 살인사건 난 집이다. 비밀 지켜달라 이거 말하면 잘 안 팔리니까. 근데 또 있는 그대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살인사건 났던 집입니다. 이런 말 했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손님한테 있는 그대로 또 설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살인사건 난 집이다 이러면 그래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개업공개사가 알고도 설명 안 했다면 책임의 소재가 있어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몰라서 설명 안 했으니까. 그럼 알았다면 그 확인 설명서 이런 데다 특이하게 다 밑에 고객의 급박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런 걸 그렇다고 살인사건 났음 이런 걸 적어놓기는 힘들고, 물론 그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안 읽어보고 적어만 놓으면 사람 모를 수 있죠. 손님이 적어만 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보잖아요. 약관을. 그러니까 적어만 놓고 설명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적어놨으면 제가 설명드리고 적어놨잖아요 하면 네가 언제 설명했냐, 나 적어만 놨지 보지도 못했다. 근데 못 봤다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수령했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건 하셔야 돼. 적어만 놓고 설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고객의 급박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기로 함 뭐 이런 걸 적어놓으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개업공개사한테 책임을 물었다고요. 살인사건 난 걸 말 안 했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판사가 다른 거래와 비추어 볼 때 가격이 특별히 싸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책임 비율을 15%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손해 입었다고 다 배상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큰 손해, 정신적 손해는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살인사건 난 걸 모르면 또 그 집에서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옆에 집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요? 이러니까 그 몰랐으면 그냥 알 필요 없는데 괜히 알면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자꾸 말해보라고 또 말하게 만들잖아요. 더 궁금하잖아요.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서 그 자꾸 말하라니까 괜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말해준 거예요. 사실 그 살인사건 난 거 모르고 왔냐. 이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무서워서 이제 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그 참 개업공개사가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실을 나말하면 거래가 안 되고 또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속였다고 또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는 법대로 해야 되고요. 현업에 나가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융통성이 그렇다고 무조건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순발력이 있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래서 현업에 나가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요. 절대적이라는 것도 10만 있을 뿐이고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는 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냐면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거짓말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비밀이라 하더라도 증인으로 갔을 때는 비밀이라서 말 못합니다 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거든요. 위정죄도 자기의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진술하는 게 위정죄지 내 속마음도 진짜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위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위정죄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자기의 본심을 말했기 때문에 내심의 여사와 실체결 내관계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속마음하고 다르게 거짓말을 했으면 그건 위정죄라고요. 내 속마음은 분명히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위정죄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알면 다쳐요. 모르면 모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라고 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민법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게 악이가 아는 게 악이에요. 눈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알면 다친다는 말도 했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 개혁공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은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지켜야 되고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준수해야 됩니다.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 이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 해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라고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 걸 친고죄라고 하죠. 그래서 살은 사람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고 죽은 사람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자 동그라미 놓고 지금 개업공개사 등이 벌써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네요. 등.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인데요. 즉 직원들도 하면 안 되고 사장도 하면 안 되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죠.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으로 소개하는 걸 업으로 해야 된다고. 남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이렇게만 하는 거는 안 된다고요. 왜? 개업공개사를 하면 그 지역의 시세는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손님들을 계속 묻고 손님 상대하기 때문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 하나는 중개업하고 한 분은 매매업하고 사업자 등록 각각 내가지고 사무소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매매업은 안 된다. 중개업을 해야 된다고. 소개하는 걸 직업으로 해야 된다고요. 업이라는 것은 직업의 줄임말이 업입니다. 직업의 줄임말이 업이다.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사고 팔았다고 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 집 한 번 판 거 가지고는 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업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3건 이상 사고 파는 거 정도가 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한두 번 정도 사고 팔았다고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험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직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인지 매매업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는 괜찮죠. 알면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무등록업자인 걸 모르고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또는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된다.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안 해주고 명목만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컨설팅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영수증에다 컨설팅 수수료 이렇게 써주고
10% 받았다면 위반 소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진짜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것은 위반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컨설팅 수수료는 한도가 없죠. 지금 네이버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하면 직업이 뭐로 나와 있냐면 컨설턴트라고 돼 있죠. 부동산 컨설턴트.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컨설턴트 사기꾼 같으니까 좀 직업 바꿔달라고 네이버에 연락해봐라. 그럼 메일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 이건 빅데이터에 의해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 공신력이 실추되다는 그게 포털 사이트에 뭐 내가 해달라고 해주고 미국 유학 안 갔다 왔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적어달라면 안 적어준다고요. 증거 있어야 돼요. 그 미국서 학위 받은 거 그런 거 다 제출해야 해줘요.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즉 컨설턴트 사업자 등록도 돼 있어요. 그저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면 끊어줄 수도 있어요. 돈 받고. 근데 한 건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 아무도 의뢰를 안 하네요. 돈 받고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면서 컨설팅,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업태, 업종을 적을 때 부동산 컨설팅, 이삿짐 센터 알선, 도배업체 소개, 은행 융자 알선 이런 걸 많이 적어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주로 많이 하는 게 도배 이사업체 소개 해도 돈 받거든요. 또 은행 융자 알선에도 돈 받아요. 매수인 임차인들 대출 알선에도. 또 법무사 등기 소개, 등기하는 거 소개해도 돈 받아요. 그런 거 다 하는 걸 업태 업종에다 적으면 된다고요. 매매만 많으면 그런 거 가지고도 직원 월급 줄 수도 있어요. 대출 소개하면 제가 옛날에 할 때는 0.3% 받았어요. 그럼 1억 소개하면 30만 원. 3억 하니까 그거만 해도 90만 원.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주나 보더라고요. 자, 중개보수 초과는 강행규정입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정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해도 900만 원은 줄 필요 없습니다. 다만 1000만 원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9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또 내가 5년 전에 초과해서 주는데 돌려받을 수 있냐 지금 질문하러 오더라고요. 증거 있냐 물어보니까 영수증 같은 거 뭐 있냐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는. 꼭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요즘 손님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그 중개보수 얼마 받으셨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역으로 이제 그 시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럼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10년 전에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그때 결혼도 안 했었고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 약하게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녹음해가지고 바로 이제 미안하다 했으면 돈 보내라 한다. 돈 한 번 보내고 나면 잘못을 시인한 거죠. 그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제 와이프한테 말하겠다는 말해라. 상관없다. 다 알고 있다.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 말해라. 그거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하니까 말 안 하더라. 말하면 안 된다. 삭삭 빌고 이러면 더 재미있어가지고 더 돈 뜯어내려고 말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만약에 손님하고 분쟁이 생기면 강하게 협상할 때 때로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뭐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거 안 난다. 그건 쩔쩔매고 막 이러면 더 이제 무조건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협상할 필요도 있다고요.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면 더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거의 업무정지는 당할 각오는 해야 돼요. 좀 당하더라도 한번 잘못했다 시인하고 돈 주고 이래버리면 돈 줄 때는 또 항상 이 건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앞으로 이런 걸 확약서 같은 걸 받고 돈 줘야 돼요. 교통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돈 주고 나면 또 달라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인데 이 거짓된 은행이 거짓말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로 판례는 청약 유인인지 거짓된 은행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여기서 거짓된 은행은 가격을 속이는 것, 소위 대두리치는 것. 손님이 1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매수인한테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왠지 뒤에 끝다리 3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300 깎아주면
복비는 네가 더블로 주냐, 뭐 네가 다 주냐, 더 주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깎아주고 1,000만 원 떼먹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게 가격을 속이는 거 대두리 친다고 해요. 현업에 대두리 친다. 그런 거 해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뭐 전철로부터 500m다 했는데 예를 들면 700m 한 200m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청약 유인이고 손님으로서도 진짜 700m가 맞는지 500m가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왜냐하면 그리지 않은 계략적으로 말하는 거지 누가 줄자 가지고 재보면서 말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요즘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다 거리 측정하기 있죠.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보면 거리 측정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리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손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거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 통장 이런 거 소개하는 거는 안 된다. 매매업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지금 이천 같은 데는 아마 분양권 전매가 6개월 지나면 가능한 것 같은데 이천 여주 이런 데는 그런 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상가 분양 계약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가 분양 계약서 이런 거는 전매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직접거래입니다. 직접거래. 직접거래가 뭐냐면 현업을 하다 보면 1억짜리인데 싸게 5천만 원에 매물 나온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샀다가 1억에 되팔면 그게 돈 버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천안에 사는데 땅을 2만 평인가 산을 샀더라고요. 근데 분필해가지고 10,000평까지는 분필되겠죠. 10,000평을 그냥 자기가 산 가격에 팔았어요. 절반을. 그럼 절반은 그냥 생긴 거죠. 직접 거래 안 하고 남편 명의로 샀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천안에 사고 있는데 그럼 돈 번다고요. 남편은 직접 남편 명의로 하는 거는 상관없죠. 직접 거래는 개업공개사 등의 명의가 안 된다고.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실장 명의로 샀다 대파는 건 안 되지만 배우자 명의, 애인 명의는 가능하다고요.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보다는 애인 명의가 낫다고. 배우자 명의로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떼먹고 도망갈까 봐 두려워요. 애인이.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내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으면 그건 애인이에요. 아까우면 애인이 아니죠. 현업에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서는 이 직접 거래를 적발하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이름하고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거든요.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직접 거래이다. 근데 사실 실장 직원 명의로 직접 거래해도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서류상은 잘 모르잖아요. 직원 도장은 잘 안 찍으니까, 보조원 도장은 안 찍어도 되니까 모르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3년 이하, 이쪽에 있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비록 미등기를 했는데 1억에 샀다가 그대로 1억에 팔아가지고 전매 차익은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취득세는 탈세했잖아요. 그대로 그 가격에 샀다가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살 때 취득세는 내야 되죠. 근데 등기 안 하고 바로 넘겨버리면 취득세 안 내니까 탈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금지행위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죠.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왕따시키는 걸 말합니다. 현업에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 못하게 제한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누구든지 주로 아파트 분유회,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또는 입주자 커뮤니티, 요즘은 아파트 분양받아도 입예엽 해가지고 예비 입주자 모임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다 운영하더라고. 네이버 카페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본인 인정해가지고 그 회원 가입해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담합을 하더라도 우리도 시세 얼마 이상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담합하는 거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제 현업에서 보면 손님들은 계약서 딸랑 하나 적어주고 뭐 몇백만 원 벌면 떼돈 벌겠네, 돈 쉽게 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개사는 쉽게 버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잘못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 원, 200만 원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설명한 내용하고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책임이 따른다.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거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요.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건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터무니없이 5억짜리를 10억에 팔아달라고 내놨다고 해서 매수인이 오면 이거 10억입니다 말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거래 예정금액을 알려줘야 됩니다.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법정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수증 교부 의무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인 설명서 서식에다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업에서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현실적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합니다.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 법적 의무가 있을 때는 그 서식이 A4 용지, B5 용지 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그냥 은행 전표처럼 한 반, B5 용지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인, 매도인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줘요. 현실적으로는. 왜 주냐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았으면 돈 받으면 영수증을 줘야지 안 그러면 또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슈퍼 같은데 이런 거 편의점 이런 데는 뭐 사니까 영수증 드릴까요? 묻더라고요. 원래 우리 개업공개사는 현금 영수증,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즘은 워낙 시험에 별게 다 나오니까 현금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의무 발행 업소라고요. 중개업소는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저도 컨설턴트인데 국세청에서 문자 맨날 와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소인데 왜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 하나도 안 하냐고. 그럼 받은 게 없어서 발행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받은 게 없는데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돼. 물고 드릴까요? 묻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마트 이런 데 뭐 사니까 현금 뭐 예를 들면 뭐 상품권을 가지고 뭐 사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묻더라고요. 원래는 묻지 않고 해줘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땅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지, 즉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죠. 녹지 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우리나라에 약 350개 정도 된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수없이 많다고요.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설명해야 되고, 예를 들면 판례에 의하면 개발 제한구역이라고만 적어줬고요. 확인 설명서에 그러니까 적어줬으니까 그 설명 듣고 설명서를 교부받았다 했으니까 그건 설명한 걸로 봐야 되겠죠.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건 설명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개발 제한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적어놓지 않았다는 건 설명을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 적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 위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개발 제한구역이라만 적어줬고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 행위 제한은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판례는 위반 아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 다만 의뢰인이 그 행위 제한이 궁금하면 개업공개사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행위 제한 내용 써달라고 하면 다 써줘요. 그 공무원들이 밑에. 그러니까 그냥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학교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 여러분들은 뭐 이게 지금 아직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직접 시험에 탁 나오는 것만 가르쳐달라. 요즘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고력을, 응용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딱 안 배운 게 6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도 그냥 참고로 이거는 뭐 직접 시험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 특히 아파트, 주택의 경우에는 이 입지 조건이 중요한데요. 입지 조건 중에서 뭐겠어요? 도로, 시장, 학교, 전철, 여기 없는 거 뭐 전철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전철. 그 다음에 할인 매장, 대형 할인 매장을 뭐라고 부르죠? 큰 거 뭐 이마트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할인 매장 맞죠? 백화점. 이 중에서 뭐가 집값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법에는 없고, 그렇죠? 예? 예, 역세권. 도로는 너무 큰 길가에 있으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별로 좋지는 않죠. 주거지역은 도로가 너무 큰 도로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으면 큰 도로 옆에 있으면 막 소리 쉥쉥 밤늦게도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 안 좋아요. 일반 도로 넓으면 좋아요. 먼지 날리고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상권도 너무 도로가 넓으면 그거는 별로 장사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쌩쌩 지나가 버리지. 거기 서서 뭐 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1차선 차 막히고 이런 데가 장사는 더, 시장 같은 데 보면 차 빨리 못 가니까 쳐다보고 이러고 쳐다보면 또 사고 싶으면 어디 뒤에 차를 어디 뒤에 갖다 놓고 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00km씩 달리고 있는데 뭐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에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어디 다른 데 가자 이러지 거기 서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 상권 상가 구할 때도 너무 넓은 도로에 있으면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데야 되지 그냥 지나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뭐 인터체인지 이게 차가 진입로, 진출로 이런 데는 좋지만 완전 고속도로 이런 데 그냥 있으면 별로 안 좋죠. 자기 집 옆으로 지나만 가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전철부터 이런 거 쭉 해가지고 한 5가지를 가지고 여러 개를 분석해 보면 되겠죠. 가중치를 보통 전철을 한 2배로 주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전철이 8점, 10점을 만점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척도를 정하면 돼요. 10점 만점 중에 요거 8점이다, 7점이다, 6점이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전철 같으면 한
300m 안에 있으면 초역세권이고 500m 안에면 역세권, 보통 1km 안에 있으면 준역세권, 통상 이렇게 불러요. 법에는 없어요. 역세권이 몇 미터까지 역세권이라고는. 근데 300m 안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주상복합은 있지만 대부분 한 500m부터 컴팩트시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인천 김포 컴팩트시티, 평택 지제역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다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데 그 컴팩트시티가 뭐예요? 고밀도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고 주상복합을 여건체는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상복합을 지어야 용적률 상가와 같이 150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타워팰리스 이런 게 용적률이 1000%예요. 근데 일반 아파트 같으면 신도시 같은 데는 용적률이 200%예요. 대략 200% 내외라고요. 건폐율은 20% 내외예요. 근데 주상복합은 건폐율 한 70% 정도 되고요. 용적률 거의 1000%까지 되니까 뭐가 좋아요?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뭐가 좋냐고. 주상복합은 역 근처에 있고 그러면 뭘 더 좋아하겠어요? 나머지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면 주상복합이 좋아요? 저는 주상복합이 싫은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주상복합은 용적률 건폐율 높으니까 여유 공간이 없다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상가 같은 데 가기는 좋죠. 출퇴근하고 이런 거는. 저는 늙어가지고 이제 취직할 때도 없고 집에 맨날 있을 건데 그런데 별로 안 좋다고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전용 면적도 좀 더 좁아요. 똑같은 84제곱미터라도 주상복합이 좀 더 좁다고요. 서비스 면적 이런 게 좀 더 적어. 어쨌든 더 적어요. 주상복합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입지 조건이 굉장히 부동산은 입지가 뭐 가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입지 조건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동탄 같은 데가 20억 찍었잖아요. 84제곱미터가 서울보다 더 비싸죠. 동탄역 생길 예정인 지역이.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해야 되는데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취득세는 등기할 때 미리 돈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미리 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니까 미리 돈 준비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4%잖아요. 그럼 10억짜리면 4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등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취득 관련 조세는 얼마쯤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세율도 적도록 돼 있어요. 서식에 보면. 취득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되고 설명서 서식에 안 적어도 됩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하고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다른데요.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까지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에요. 중개, 소개하는 게 중개잖아요. 소개를 완성하는 거는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이제 매도인, 매수인 사고 팔고 그게 중개 완성입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게 사실은 중개 완성이라고요. 계약서 작성, 중개 완성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중개 완성 전까지, 즉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계약서 이미 다 썼는데 설명하면 뭘 합니까? 그 지금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연체사실을 임차인은 주인 동의 안 받고도 열람할 수 있어요. 세금 체납사실을. 근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금 체납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약금 다 줬는데 계약금 다 주고 물론 세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를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이미 돈 건네갔는데 안 주면 소송해야 되고 소송하면 1년 넘게 걸리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개업공개사님들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아예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세 사기 때문에. 미리 설명은 미리 해야 되고요. 설명서 교부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팔 사람한테 집이 몇 평입니다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집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개업공개사님보다. 그래서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1방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기본적 사항,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고요.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개공 또는 소공이, 원래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는데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보존은 못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도 개공이 해야 되고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소공은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소공은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의무를 위반한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확인설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까 금지행위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사유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